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상장 지수펀드, 즉 ETF의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반등세와 함께 ETF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성 악화와 과열 경쟁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 총액은 약 197조 2,500억 원, 200조 원 고지까지 불과 2조 7천억 원 남았습니다. ETF 순자산은 올해 2월 19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르면 다음 주 200조 원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이 고비를 넘기고 글로벌 증시가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TF는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에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패시브 전략으로 변동성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공모펀드보다 저렴한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 등도 ETF 인기의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ETF 시장에 대거 진입하며 성장의 가속이 붙었습니다. 2002년 ETF 시장이 출범한 이후 21년이 지난 2023년 6월 국내 ETF 순자산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ETF 시장이 커지면서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기반의 머니마켓 ETF,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 ETF, 그리고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ETF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커버드 콜 ETF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콜옵션을 활용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전할 수 있어 박스권 장세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TF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품 경쟁력보다는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경쟁에 치우치며 제살 깎아먹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ETF 시장이 양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ETF 200조 시대,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유리 기판을 내세워 시장 재편에 나섭니다. 기존 유기 소재 기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AI 반도체 시대에 최적화된 고성능, 고집적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028년부터 자사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유리 기판을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등 그룹 내 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과 공정 검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유기 소재나 실리콘 인터포저와 달리 열팽창 계수가 낮고 휘어짐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 전송 밀도를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어 AI 반도체처럼 고집적 고성능이 요구되는 패키징 기술에 매우 적합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칩 발열 문제로 최근 도마에 오른 엔비디아 블랙웰 GPU 사례처럼 유리기판의 방열 특성이 향후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기존 2.5D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 인터포저로 대체하거나 유기 소재 기반 코어층을 유리로 바꾸는 GCS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발열과 신호 손실을 줄이면서 고밀도 회로 구현까지 가능한 유리기판의 강점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 가공 및 TGV 공정 노하우를,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서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과 회로 형성 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와의 결합구조 최적화를 통해 패키지 통합 설계를 총괄합니다. 유리기판 생태계를 그룹 내부에서 수직 계열화하는 전략은 TSMC, 인텔 등 경쟁사와의 뚜렷한 차별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GAA, HBM, 고성능 패키징 등 핵심 기술을 아우르는 풀스택 AI 반도체 솔루션을 추진 중이며 유리기판은 이 가운데 중심축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전공정, 후공정을 자체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 유리기판 기술을 패키징 전반에 완전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의 유리기판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서 패키징 주도권 탈환은 물론 전통의 강자 TSMC와의 초격차 경쟁 구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상장 폐지를 통보받은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받은 기업은 총 34곳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래소는 지난달에만 DKME, 웰바이오텍, 국보, 파맵신, 퓨처코어 등 15개사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삼부토건 금양 등 9개사는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한국 BTB와 인터로조 등 7개사는 상장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과 같은 실질적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 1심을 거친 후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 공시위원회나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감사 의견 거절, 의견 미달 같은 형식적 사유도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각 시장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문제는 실제 퇴출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최근 상장 폐지가 확정된 청호 ICT의 경우 횡령 배임 사유가 공시된 시점이 2021년 4월이었지만 실제 상장 폐지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이의 신청, 개선 기간 부여,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가 이어지며 기업 퇴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거래소는 형식상으로 3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장사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실질적으로는 4심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셀피글로벌, 파맵신, 퓨처코어, 테크앤, 인트로메딕 등은 상장 폐지 결정 직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장 폐지가 지연되는 동안 신규 상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 수는 지난해 말 2,750개사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2,764개사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 폐지 심의 단계를 축소하고 개선 기간도 단축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저 PBR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를 주장하며 제도 개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상장 폐지 기업 수는 25개사에 불과했지만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 퇴출 기업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한 전직 심의위원은 상장사 감시와 퇴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 계약이 오히려 한국에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체코 정부의 원전 발주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과 함께 인허가 지연과 EU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한국 전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5호기와 6호기 발주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법원이 최근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사업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으며 이러한 전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총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2022년 경쟁 입찰로 시작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조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체코 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체코 정부는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현지에서도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포럼은 이런 전개는 오히려 태물린 원전 사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2년 프랑스 아레바는 테물린 3, 4호기 입찰에서 실격된 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번 두코바니 사업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으며 보고서는 원고, 피고, 법원, 가처분 사유가 모두 테물린 원전과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유럽연합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여기에 보조금 규제 위반 혐의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두코바니 6호기의 경우 EU 집행위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체코의 불확실한 원전 프로젝트에 뛰어든 결과 결국 그 손실이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약 강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한국 철강업계가 거센 충격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하루아침에 2배가 된 관세 부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업종 특성상 인상된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곧 대미 수출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 3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289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고 그 여파로 한국의 4월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6%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관세만으로도 철강 알루미늄 수출 물량이 1.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번 추가 인상은 그 충격을 배로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산업의 근간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호주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이라며 7월 14일부터 자체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이례적으로 친구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철강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이번 조치가 실제로 자국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국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현실 속에서 관세 인상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미국 US 스틸 인수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수가 아니라 투자라고 선을 그으며 최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브 맥코믹은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통해 인수 이후에도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금주는 주식수와 관계없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입니다. 국내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철강을 둘러싼 이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어떤 국제적 후폭풍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와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에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일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는 삼성전자의 퍼플렉시티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올해 안에 협업 계획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향후 변경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과 퍼플렉시티의 협의는 이미 지난 4월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후 최근 몇 주간 양측이 국내에서 직접 만나 협의를 이어가며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 방안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퍼플렉시티의 AI 어시스턴트와 전용 앱을 갤럭시 S26을 포함한 향후 출시돼 삼성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또한 퍼플렉시티의 검색 기능을 삼성전자의 기본 웹브라우저에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퍼플렉시티의 AI 기술을 삼성의 기존 음성 비서 빅스비에 접목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퍼플렉시티의 신규 투자 라운드에 최대 규모의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입니다. 현재 퍼플렉시티는 약 1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5억 달러의 자금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삼성은 단순한 전략적 제휴를 넘어 퍼플렉시티의 주요 투자자이자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 출신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등이 공동 창업한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으로 처음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구글과 오픈 AI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협력을 삼성전자에게 있어 구글 의존도 탈피라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이 오픈 AI와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 역시 다양한 AI 파트너십을 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AI 주도권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퍼플렉시티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둔화 국면, 이른바 EV 캐즘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에너지 저장 장치 전용 LFP 배터리로 전환하며 양산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ESS 주도권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1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제품은 롱셀 기반의 파우치형 LFP 배터리로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글로벌 ESS 시장의 핵심 고객사인 테라젠, 델타 등의 공급이 확정됐으며 북미 고객들과의 추가 협의도 한창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산 장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초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세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 내 일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간을 ESS용으로 긴급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생산 기기를 대폭 앞당기며 빠르게 시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관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단순한 공정 전환이 아닌 경영 전략의 핵심인 전략적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조정, 미중 관세 전쟁 등의 대외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ESS 시장의 성장 전망도 낙관적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ESS 시장은 2023년 약 185기가와트에서 2035년 약 1232기가와트로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AI 기술 도입 확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저장 수요 확대 등으로 ESS 수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SS 시장 선점, 관세 회피, 양산 시기 단축, 이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쥐게 된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결정은 향후 북미 시장에서의 ESS 배터리 패권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순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원전과 방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상승한 반면 자동차와 2차전지 종목은 순위가 크게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무려 18개의 순위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유지했을 뿐
대부분의 대형주가 자리를 바꾼 셈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지난해 말 시총순위 37위였던 두산에너빌리티는 불과 몇 달 만에 13위로 24계단이나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1조 2천억 원에서 25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4조 6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올해 들어 13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방산 대표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순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27위였던 이 종목은 21계단 상승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군비 확대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조선주 역시 강세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은 33위에서 15위로 18계단, SD한국조선해양은 24위에서 17위로 7계단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제재 강화와 조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금융주도 대선 이후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3위에서 19위로, KB금융은 8위에서 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이 소폭 상승하며 시총 상위권 내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2차전지 종목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3위에서 22위로 7계단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3위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 현대차 역시 나란히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 방산, 원전업종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국고보조금이 대규모로 사기꾼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금액만도 1,000억 원이 넘지만 경찰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과 내부 고발이 어려운 구조, 그리고 이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브로커들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무려 1,232억 원, 이는 2021년 674억 원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2022년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드러난 부정수급액은 무려 5,517억 원에 달했고 이후 2년 연속 1,000억 원대를 넘기며 사실상 국가예산 도둑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실제로 세고 있는 보조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도 대담해졌습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공장을 신증축하겠다며 보조금 5억 원을 타낸 뒤 공장 부지용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되팔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남 지역 30여 개 업체가 13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통상 집행 이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으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이상 징후를 인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23년 2,112명이었던 검거 인원은 지난해 1,23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자 1,231명 중 533명이 이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사기 수법 중 가장 흔한 유형은 허위 신청을 통한 보조금 편취로 이 유형만 무려 1,086명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틈타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이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술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반도체 거인 인텔, 그리고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와 협력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 중인 신형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인텔, 도쿄대는 AI 서버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보다 저장 용량은 2배 이상, 전력 소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신형 대용량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사이 메모리라는 신설 합작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2년간 시제품 개발을 거쳐 양산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며 칩 설계와 지식 재산권 관리를 맡고 생산은 외부 반도체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구조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사이 메모리에 30억 엔을 투자해 최대 출자자가 되며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도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조직 체계도 명확합니다. 소프트뱅크는 CFO, 인텔은 CTO, 도쿄대는 CSO를 맡아 기술과 경영, 과학적 방향성을 주도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이 메모리가 개발하려는 메모리 구조입니다. 기존 HBM처럼 D램을 기판 위에 수직으로 쌓되 메모리 간 연결 배선을 혁신적으로 바꿔 전력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생산 파트너로는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라피더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라피더스는 토요타, 키옥시아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해 2022년 출범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업입니다. 사이 메모리의 기술은 향후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량 저전력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현재의 HBM 대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때 D램 시장 70% 이상을 장악했던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일본은 D램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며 키옥시아만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및 AI 분야에 공적 자금 10조 엔 이상을 투입해 산업 재건에 나설 계획입니다. AI 시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전 세계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소프트뱅크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 협력이 사실상 국민 감시 체제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정부의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팔란티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란티어는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파운드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납세 기록, 계좌 정보, 건강보험 청구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란티어는 국세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국과 교육부와의 계약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데이터 접근이 특정 계층, 특히 이민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효율부가 각 부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팔란티어 전직 직원 13명은 회사에 공개 서한을 보내 정부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란티어의 1분기 연방정부 대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한 3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팔란티어 측은 우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일 뿐 관리자는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랜만에 백악관에서 만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눈가에 멍이 든 채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일론 머스크와의 간단한 기자회견 현장. 머스크는 평소와 달리 오른쪽 눈 주변에 부풀어 오른 보라색 멍자국을 드러낸 채 등장해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도지라고 적힌 검은 모자를 썼고 기자의 괜찮느냐는 질문에 5살 아들 X와 장난을 치다가 한번 덤벼보라고 했더니 아들이 얼굴을 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가 머스크의 마약류 복용 의혹을 보도하며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멍든 눈을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몰랐다며 상체를 자세히 들여다본 뒤 이 X가 그랬나요? 라며 머스크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X는 그럴 수 있다. X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덧붙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스크의 아들 엑스는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 방문 시 머스크가 엑스를 목말 태운 모습이 화제가 됐고 최근 마이애미 UFC 경기에도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 프로젝트가 약속했던 1조 달러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머스크는 사업뿐 아니라 대중 이미지도 상처받았다. 이제 얼굴까지 그렇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날 만남은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지만 머스크의 외적인 상처는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아랍에미리트의 초대형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논의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달간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UAE 국부펀드 MGX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논의는 UAE 내 월 1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팹 건설이 핵심으로 이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조성 중인 6개 공장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TSMC는 현재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에 활발히 공장을 짓고 있으며 UAE 진출은 중동에서의 첫 생산기지 확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핵심 변수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트럼프 일기 때 미국 정부와 협력해 애리조나 공장에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으며 UAE 프로젝트도 이와 같은 확장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UAE는 TSMC 유치를 미국과 UAE 간 AI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접근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접근권까지 동시에 노리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의 중동 순방 중 엔비디아는 UAE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 게임이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 미국에 보관 중인 자국 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보유한 총 3,352톤의 금 중 약 3분의 1이 여전히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냉전 당시 소련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이뤄진 조치로 오랫동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상징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마찰을 빚고 연준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금 보관처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납세자연맹은 최근 분데스방크에 미국 보관분 금을 독일로 송환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집권 기민당 소속 마르쿠스 페어버 유럽의회 의원은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며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치 행보를 고려해 금 보관 정책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언론으로도 확산됐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체데페와 ARD는 최근 뉴욕 연준에 보관된 독일의 금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심층 보도를 이어가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분데스방크의 독립성을 이유로 별도 입장을 표명을 피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의 본국 송환이 연준에 대한 신뢰 저하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독일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뉴욕에서 약 300톤의 금을 국내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금 보관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독일의 금은 프랑크푸르트 본점을 비롯해서 뉴욕 연준과 영국 중앙은행에 나눠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페어버 의원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매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국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와 관련된 첫 사례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기여가 기대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1일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 기구인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 이더리움의 매도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더리움은 원화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거래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첫날 이뤄졌습니다. 월드비전은 K뱅크 법인 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결한 후 기부금으로 수취한 이더리움을 업비트의 원화마켓을 통해 매도하며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로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금 수취 및 현금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등과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한 두나무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상장 법인 및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에 18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네크, 펀드스트랩, 스탠다드 차타드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이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 상단을 18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확대와 현물 ETF의 급증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가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2024년 말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장이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사이클 기반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윌리우는 온체인 분석에서 리스크 신호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매수 유동성이 우세한 환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대대적인 조정이나 새로운 크립토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4년 주기론에 따르는 분석가들은 상승 후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2025년 상단 예측을 넘는 초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언체인드의 조버넷은 국가 간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며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50만에서 240만 달러의 넓은 예측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신뢰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희소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전망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정부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워싱턴 정계에서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을 위해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은 최근 미 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자율주행차 가속화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15일 발의됐습니다. 머스크 본인은 공개적으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에 달려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부문에서 회사의 성장 전략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규모 제한 구역 내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법적 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가속화법은 연방 표준 부제로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법적 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통해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를 조기에 사업화하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노동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 전반에서는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추진 중인 이번 입법 로비가 성사될 경우 테슬라는 미국 내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반면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상용화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술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시아 탈달러화 흐름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반도체, 기술 기업의 자회사까지 겨냥하는 제재를 준비 중이며 해당 거래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6월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착한 사람이 되려 했지만 헛수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3주 전 미국과 중국은 관세 휴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추가 긴장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다소 교착 상태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직접 통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도체 규제, 비자 발급 등에서도 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검토는 하웨이 등 중국 대형 IT 기업의 자회사를 직접 겨냥하며 기술 수출 통제 강화와 라이선스 취소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5월 29일 일부 반도체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하며 공급망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이번 제재가 향후 무역 전쟁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지정학 불안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탈달러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 자금은 비트코인, 금, 위안화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미국 경기 침체 시 암호화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추가 제재를 단행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직후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차별적 제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주미 대사관 류평희 대변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수출 통제 조치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개발 인프라를 둘러싸고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미 무역 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미국은 즉각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중단하며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입장을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미국 측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미국은 하웨이 AI 칩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반도체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을 본격화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하웨이에 미국 기술 접근을 차단해 한동안 하웨이가 스마트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까지 초래됐습니다.
이후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등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대중 수출 중단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AI 반도체 최대 공급 업체인 엔비디아 역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H20 칩을 미국 규제에 맞춰 설계했지만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별도의 수출 라이선스를 요구받았고 약 45억 달러 상당의 재고가 판매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 약 80억 달러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승화 CEO는 실적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AI 칩을 생산할 수 없다는 가정 위에 정책을 세웠지만 이는 애초부터 의심스러운 전제였고 지금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AI 확산 규제를 철회하고 보다 단순한 신규 규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국 코인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약 1,800만 명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피 코스닥을 넘어서는 날도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약 104조 원, 미화 약 745억 달러에 달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유세 과정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친 코인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벤처캐피털 해시드 벤처스 김서준 CEO는 누가 당선되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명확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이는 한국 정치권에서 이례적인 일치된 행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권이 발행할 경우 통화 정책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은행권 중심 발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대선 후보들이 모두 디지털 자산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긍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일 대선 이후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또 다른 전환점이 도래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이코인과 리플이 3분기 동안 주도권을 놓고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코인 모두 큰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각각의 잠재력과 핵심 변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모바일 마이닝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인넷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은 이미 막대한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3분기 내 메인넷 출시와 주요 거래소 상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상장된다면 파이코인은 단숨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주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메인넷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패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리플은 미국 SEC와의 법적 공방 속에서도 국제 송금 시장에서 실용성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꾸준히 그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만약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된다면 이는 가격 상승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동안 파이코인과 리플 간의 주도권 경쟁은 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메인넷 출시와 리플의 SEC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센티먼트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역시 이들의 등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이코인과 리플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각의 고유한 강점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코인의 주도권 경쟁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